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계 일반 수업을 시작하게 된 윤황현입니다. 네, 바로 수업을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 교재는 전부 받으셨겠지만 기계 일반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일정에 맞춰서 이제 끝내자면 다소간에 그 중요한 것들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 자습에 맞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계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일반이니까 굉장히 내용이 포괄적이라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정말로 그 일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따로 강의록을 만들어서 따로 보강 그런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자료는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학원 측에서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계 일반 여러분들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책의 순서에 맞춰서 강의를 할게요. 자,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페이지를 보면은 자, 기계 재료의 개요가 나오죠. 자, 그래서 기계 재료를 크게 보면 자, 금속 재료, 당연히 금속 재료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재료. 자,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눠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금속 재료에는 뭐가 있느냐? 철강과 비철이 있겠죠? 그래서 철강 재료. 그 다음에 이제 비철 재료가 있겠죠? 자, 비철 금속 재료. 그냥 카테고리만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비철 금속 이제 또 여기도 나름대로 종류가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에는 무기질, 유기질. 자, 무기재료라고 그러죠. 무기재료, 유기재료. 자,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일단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강재료에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순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철,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철강 재료를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철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많은 구리,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알루미늄, 니켈, 마그네슘, 기타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주석. 그 다음에 귀금속, 그런 것들은 이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재료에는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칸이 좀 가려 있는데, 자, 무기재료에는 세라믹,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게, 자, 유리, 그 다음에 세라믹 재료, 이제 흔히 도자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초경합금이라고 해서 절삭 공구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자, 강한 내열성을 가지면서 강한 경도를 가지고 있는 세라믹 재료, 앞으로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재료에는 요즘 이제 신소재죠. 그래서 이 신소재로서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소재는 플라스틱, 목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강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시험에도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는 그런 범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계 재료라고 하는 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금속과 비금속, 그 다음에 이제 금속에도 철강, 그 다음에 이제 비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에는 무기, 유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책에 이렇게 지금 기계 재료의 분류를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철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룰 것들은 구리, 알루미늄, 니켈, 마그네슘, 주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많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과 합금의 특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금속과 합금의 특성. 자, 합금의 특성들에 대해서 잠깐 물성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 일단 첫 번째 보면, 자, 금속은 상온에서 당연히 고체입니다. 그렇죠? 상온에서 당연히 고체고요. 열과 전기,
열과 전기 전도성. 자, 보통은 이런 것들이 우수하겠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체인데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예외. 그래서 이 예외적인 게 주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수은. 수은 같은 거는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문 중에 금속과 합금의 특성 중 다음 중 옳지 못한 것은 해가지고 나올 때 지문 구성으로 등장하는 게 모든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외로 등장하는 게 수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은을 하나쯤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 이걸 일로 잡아보면요. 그 다음 특징은, 자, 전성, 연성이 풍부하다. 전성, 연성이 풍부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전성은 어떤 재료를 우리가 아변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아변이라는 것은 압력을 가해서 옆으로 펼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 범위로 사방팔방 다 퍼져나갈 수 있는, 펼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성은 이제 보통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흔히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재에서는, 자, 배우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할 때 연성에 대한 것들을 알아볼 때, 자, 시그마와 일롱게이션을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전성과 연성이 풍부합니다. 일반적인 금속 재료들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 재질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압축에는 굉장히 강하게 견딥니다만 어쨌든 잡아당기는 인장 시험을 한다 그러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파단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금속과 구별되는 그런 이제 캐릭터죠. 네, 어쨌든 전성과 연성이 풍부하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은 곧 뭐하고 이어지느냐면 가공성, 기계적인 가공성. 그래서 가공성이 우수하다라는 말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가공성은 전성과 연성이 수반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이제 계속 이어져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3번 특징으로, 자, 금속은 특유의 광택이 있죠. 그래서 특유의 광택이 있습니다. 자, 특유의 광택이 있으니까 빛을 잘 반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광택은 사실 이 화학적인 거긴 한데, 광택을 띠는 이유는 최외각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은 뭐 여러분들 화학에서도 어느 정도는 배워서 잘 알겠죠. 그래서 이 광택은 빛의 반사. 자, 빛의 반사성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우수하다라는 얘기. 예, 여기 또 중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중 및 비중. 자, 경도가 크다. 예, 크다. 이렇게 나왔죠. 자, 비중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그 물과 비교했을 때 물을, 자, 4도씨의 물을, 자, 이거를, 자, 4도씨의 물을, 물과 비교했을 때 그 중량의 비율을 말합니다. 비중. 그 다음에 이제 경도, 하드니스라 그래서 얼마만큼 금속의 표면이 딱딱한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 경도를 나타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경도계가 뭐 로크웰 경도에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경도계가 있습니다. 경도 시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쨌든 금속 표면에 얼마나 경한가, 딱딱한가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자, 비중도 상당히 금속들은 무겁고요. 물보다 훨씬 무겁죠. 그 다음에 경도 표면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경도가 크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융점, 녹는 점이죠. 네, 융점도 높습니다. 융점도 높다. 해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열거한 것들이 흔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금속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합금 재료에 대한 특성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우고요. 자, 금속 합금 재료의 특성. 합금 재료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합금 재료. 자, 합금이라는 얘기는 자, 금속 두 개 또는 세 개를 이렇게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혼합해서 섞어서 화학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합금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 연강보다는 우리가 탄소강 이런 것들 구조용 탄소강이 훨씬 강하고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구조물들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거예요. 그래서 합금을 만들게 되면 첫째, 자 강도, 경도 이런 것들은 자 증가하게 됩니다. 강도와 경도는 증가하게 되죠. 자 근데 연성이라든지 전성 이런 것들은 자 일반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우겠지만 금속 격자들이 그런 배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물리적으로 내부적으로 바라봤을 때 원자적 단위, 분자적 단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도와 경도는 일반적으로 합금을 만들게 되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자 연성과 전성은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융점 특성이 있죠. 자, 용융점은 어떠냐? 용융점도 역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점도 낮아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소간 혼동되기도 하죠. 우리는 또 화학에서 여러분들 그 끓는 점 오름 뭐 이런 현상을 배웠어요. 그래서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든지 자 언음전 내림 뭐 이런 게 있어요. 언음점 내림 뭐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 화학에서 배운.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용융점도 왠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끓는 점 오름이라는 거는 내가 보통 물을 끓이게 되면 100도씨에서 끓게 되는데 거기에다 뭐 소금을 집어 넣는다든지 뭐 설탕을 넣는다든지 하게 되면 100도에서 끓지 않고 더 많은 열이 이제 부과가 돼야 되죠. 그래서 100도 넘어서 끓게 돼요. 어느 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어느 점 뭐 0도씨에서 언다 일기압화해서 그런데 거기에 뭐 기타 다른 어떤 물질을 첨가하게 되면 어느 점이 더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 이제 화학적 지식이 머리에 있다 보니 이 용융점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지문에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따로 암기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 금방 아는데 이런 것들은 암기하지 않으면 또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를 들 수 있냐면 세 번째로는 자 전도율이죠. 그래서 전기 전도율, 또 열 전도율, 뭐 이런 거죠. 대개 전기 전도하고 열 전도율은 성향이 거의 같습니다.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공이 다 같이 낮아지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왜 낮아지게 되냐면 사실 그 미시적으로 그 합금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배열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배열들을 갖고 있는데 이 배열이 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지 않고요.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나중에는 어떤 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틈이 이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들이 틈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금을 만들게 되면 이런 데에 이제 침입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치환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틈에 또 이제 얘들이 이렇게 합금원소로 이제 침입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 전도다라고 하는 거는 자유전자가 이 표면을 타고 흘러가는 거잖아요. 표면을 타고 흘러가는데 이런데 이제 가다가 이게 블락킹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유전자가 잘 흘러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전도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금을 해주게 되면 전기 전도율, 열 전도율은 낮아지게 된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담금질 효과. 담금질 효과를 보면요. 자, 담금질 효과는 자, 강재를 우리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터프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한 표면을 딱딱하게 하기 위해서 강도와 경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담금질입니다. 그래서 강도, 경도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줄 목적으로 행하는 열 처리가 바로 담금질인데요. 그 효과, 강도와 경도 이런 것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금을 만들어 주게 되면 강도와 경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식성, 즉 내식성이라고 하는데요. 내식성, 부식에 견디는 성질, 내식성 뭐라고 할까요? 자, 내식성,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은 어떠냐? 이것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식이 된다는 건 외부 환경에 이렇게 어떤 외부 환경이 있을 때 이들 금속 혼합된 형태가 이것과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를 원래 있던 모재 이런 것들이 다 A고 여기 이 침입된 이게 B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금속 그 바깥 환경을 예를 들어서 C라고 해보면은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만큼의 가지수가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A만 있었다. 그러면 A하고 C일 텐데 뭐 A하고 C도 되고 B하고 C도 되고 하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늘어나서 화학 반응이 촉진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 화학 반응이 쉬워지는 거죠. 쉽기 때문 가지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식성, 부식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합금이.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금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용융점, 합금을 하면 용융점이 떨어진다라는 거 암기 좀 해두시고요. 이것도 많이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전기전도율이나 열전도율도 역시 마찬가지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유전자의 흐름을 블락킹하게 되어 새로 들어온 그런 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 있고요. 반면에 내식성, 즉 부식에 견디는 이런 힘도 역시 떨어져요. 이것도 왜 떨어지느냐면 얘기한 것처럼 화학 반응을 그만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지수가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금속 재료, 특히 금속 합금이 가진 그런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금속 재료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금속 재료의 성질이라고 하면은 자, 물리적 성질도 있고 뭐 화학적 성질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볼게요. 우선 물리적 성질. 자, 우선 첫 번째로 물리적 성질이 나오죠. 자, 물리적 성질에 나오는데 첫째, 자, 물리적 성질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 비중, 용융점, 그다음에 뭐 용의 잠열, 비열 해서 열팽창계수, 열전도율, 전기전도율, 자성 해서 굉장히 많은 항목이 지금 책에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기계적 성질에 보면 또 강도, 경도에서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속 재료의 성질,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일반적인 금속학적인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기계적 전반, 기계 재료 전반에 지금 사용될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물리적 성질 첫 번째로 등장한 거에 비중이 나옵니다. 비중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과 비교되는 중량의 비율을 뜻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중은 자, 순수한 물, 자, 수증기겠죠. 이것을 4도씨. 자, 4도씨를 기준 잡았을 때의 그 무게가 있겠죠. 그 무게하고 몇 배만큼 무거우냐, 그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단조한 게 주조한 것보다 비중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돼 있죠. 단조한 것이 주조한 것보다 비중이 크다 그랬습니다. 자, 그 이유는 사실 단조와 주조는 어떻게 다르냐면 단조는 두드려서 어떤 재료를 가공할 때 두드려서 압력을 가해서 재료 내부에 어떤 기공이라든지 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컴팩트성이라는 거죠. 컴팩트니스. 예, 그래서 컴팩트니스를 확보한 게 단조고요. 주조는 그렇지 않죠. 그대로 녹여 부어서 만드는 거다 보니 그거는 자 컴팩트니스보다는 좀 시간을 주어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형틀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기포를 제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그게 이제 그대로 냉각되었을 때는 많은 기공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볍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조한 것이 주조한 것보다 비중이 크게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비중 이걸 가지고 뭘 나누느냐 하면 경금속과 중금속을 나누는 기준이 생겨요. 우리가 보통 뭐 뉴스에도 보면 뭐 중금속, 뭐 수은 뭐 이런 거 이제 흔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럼 경금속과 중금속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자, 그래서 이게 비중 4.5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4.5. 비중이 4.5라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 좀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경금속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 알다시피 지금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베릴륨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에는 4.5 이상인 거니까 철, 니켈, 구리, 크롬, 텅스텐, 백금 이런 것들이 지금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볍게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4.5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저 금속 중에서 비중이 가장 가벼운 거. 그래서 리튬이 하나 나오죠. 리튬. 그래서 0.53. 이것도 지문에 등장합니다. 자주. 그러니까 하나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이리듐. 인공원소죠. 인공원소인데 22.5 정도 돼요. 이것도 종종 시험 지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에서는 꼭 알아둬야 될 게 철 있죠. 금속 재료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니까 7.87. 7.87 정도 돼요. 자, 그리고 주철은 좀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7에서 7.3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시험 지문에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의식적으로 좀 암기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융점이 나와요. 자, 용융점. 그래서 비중 얘기했고, 이제 그 다음 등장한 게 용융점이죠. 용융점. 자, 용융점인데, 금속 중에서 가장 낮은 용융점을 갖는 것. 이건 수은입니다. 수은. 수은. 그래서 마이너스 38.8. 뭐 끝자리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굉장히 낮은 마이너스 온도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가장 낮은 용융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것으로 많이 등장하는 얘가 텅스텐이에요. 그래서 텅스텐은 여러분 뭐 백열전구에 필라멘트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 한 3000도 근처 가거든요. 이게 3410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00도 근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해 잡열이라는 게 나오죠. 용해 잡열.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용해 잡열. 자, 용해 잡열. 용해 잡열이 정의가 중요한데요. 용해 잡열은 어떤 금속 1g을 용해하는데 들어가는 열이에요. 1g을 용해시키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열량, 이걸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용해 잡열이에요. 철 같은 경우는 철을 용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용해 잡열도 일반적으로 금속들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상식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초를 녹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열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의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열 이쪽으로 옮길까요? 자, 비열. 자, 비열은 용해 잡열하고 좀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용해 잡열은 요것 때문에 용해시키는데 1g을 용해시키는데 필요로 한 열량이죠. 근데 비열은 자, 어떤 금속이 있다 그러면 1g 있죠. 1g을
1도씨, 보통 14.5에서 15.5 올리는데 필요한 그런 열량을 얘기해요. 보통 14.5도에서 15.5도.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하여튼 여기서는 그냥 1도씨 올리는 걸로 하죠. 어떤 금속 1g을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요한 열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열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비열이 그러면 어떤 그 물질에 있어서 아까 물리적 특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금속들은 비열이 일정해요. 금속들은 비열이 일정해요. 근데 이제 사실 정확하게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열이 어떤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일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처음 이제 금속이 되게 차가운 상태에서 1도를 올리는 것과 이미 막 한 300도 내지 400도 된 상태에서 다시 1도를 올리는 것은 들어가는 열량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금속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열도 특징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통 비열이 큰 게 나오죠. 비열이 지금 두 가지가 소개가 돼 있죠. 비열이 큰 금속. 자, 비열이 큰 금속으로서는 자, 마그네슘. 보통 비열이 큰 거. 자, 마그네슘 얘로 드러났고요. 또 알루미늄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렇게 얘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열이 작은 거. 자, 비열이 작다. 비열이 작은 거. 그러니까 비열이 작다는 거는 금방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조금만 열을 가해도 금방 뜨거워지는 거. 백금, 그 다음에 금,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예로 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금속에 이제 또 용융 온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용융 온도들은 그냥 참고적인 표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아주시고요. 자, 용융점을 보게 되면, 크롬, 금속에 보면은 크롬은 1875도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죠. 자, 거기 이제 예로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보면, 자, 금속의 용융 온도라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용융 온도가 이렇게 표로 지금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쭉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금속에서 흔히 보는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 1875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그것부터 시작해서 백금, 철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래서 철 같은 경우는 1539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해서 쭉 이렇게 돼 있고요. 맨 끝에 금속 쪽에 보면 주석이 나와 있는데 주석은 자, 용융점이 낮아요. 231.9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가끔 이제 용융 온도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열팽창계수예요. 자, 열팽창계수. 자, 열팽창계수도 역시 물리학적 특성이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물체가 온도가 1도씨 상승했어요. 1도씨 상승하게 되면, 이제 늘어나겠죠. 보통의 경우는. 그죠? 열을 받게 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팽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팽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팽창률의 비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팽창한 정도를 보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 길이 방향 팽창을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피의 팽창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길이 방향 팽창과 부피 방향의 팽창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게 선팽창계수예요. 선팽창계수. 자, 그래서 이거는 선팽창계수. 부피 팽창계수는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선팽창계수. 자, 그러면 선팽창계수는 이렇게 정의돼요. 자, 어떤 늘어난 양이 델타 L이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어떤 금속 재료가 있었는데 그게 늘어난 재료가 그러니까 처음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처음 길이를 L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늘어났어요. 그래서 온도는 보니까 TF, T0.
자, 처음 상태에 L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온도가 상승이 돼서 F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늘어난 길이가 생겼겠죠. 그거를 결정해주는 그 계수가 바로 알파예요. 이걸 선팽창 계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팽창 계수를 측정하려면 알파는 이렇게 측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처음 길이에다가 나중 온도, 그 다음에 처음 온도의 온도 차이를 곱해주고 늘어난 길이를 나눠주게 되면 이 알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팽창 계수예요. 부피 팽창 계수는 조금 있다가 노트를 통해서 조금 이제 심화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길이 방향 팽창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갈게요. 부피 팽창은 조금 있다가 노트를 가지고 해줄게요. 다시.